박태선입니다. 우리가 주민주권과 공론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민주권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 주민 없는 민간협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논쟁적인 주제죠. 우리가 87년 이후에 있었던 시민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최근에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민간협치를 실제로 주민은 없이 중간지원 조직, 시민활동가들만 활개를 편 그 활동이었다 이렇게 비판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미로서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의 삶의 공간에서 주민의 주도성이 제대로 살아남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민, 주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국민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잖아요. 그럴 때 이 국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보면 국민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어요. 조선시대에도.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할 때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돌봐야 될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고요. 백성이라고 하는 말에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국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한 것은 서양에서도 이제 근대에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것처럼 우리 경우에도 1948년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국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국가를 실제로 이제 수립만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국가 체제를 구성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법과 제도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국민을 또 먹여 살리고 또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개발 등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부를 축적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처럼 분단체제 하에서는 국가를 지켜야 되는 또 국방의 역할도 또 국가가 나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민이 그 국가가 설정해 놓은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국민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국가에 도움을 주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것에 동원되는 시스템을 오랫동안 구축해 왔죠. 국가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동원했는데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기구가 갖고 있는 강제력, 폭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국가가 잘 살아야만 국민들도 잘 살 수 있다. 또 국가가 없는 나라에서는 국민도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세뇌했던 거죠.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교육헌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노래까지도 뭐 새마을 노래, 뭐 유신의 노래, 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국가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의미로서 또 계획은 국가가 하고 국민은 그 계획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로서의 국가. 거기에는 사실은 개인이라든가 시민의 주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국가의 강제력과 국가 이데올로기가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서 깊숙이 내면화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국가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우리한테 굉장히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서 권위주의 체제를 물리쳤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비롯해가지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이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시민운동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주의 정권은 퇴치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잖아요. 법과 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관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돼 왔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내실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한 가지 첫 번째 과제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은 했지만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실제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시민 주권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했었어야 됐죠. 그런 과정에서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시민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참여연대, 뭐 경실련, 뭐 환경운동연합, 여성운동연합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 단체들을 구성한 사람들은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요 활동에서는 핵심적인 활동이 더 나은 국가를 위한 국가적인 의제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신사회 운동이라고 말하는 인권, 환경,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등 기존의 노동자 중심의 계급 운동으로부터 훨씬 더 보편적인 운동으로 폭이 넓어지는 운동을 전개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법과 제도로 담아내기 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각종 부정부패라든가 선거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87년 이후에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통해서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데 대단히 크게 기여를 했고, 그리고 당시까지 그 헌법의 명문으로만 남아있었던 시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도 대단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가 바야흐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친 점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운동이 앞서 말씀드린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민주국가로 체제를 변화시키는 정치적인 역할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해낸 반면에, 실제로 시민을 발굴하고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권력을 형성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87년 이후에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면서 보수 정권으로부터 진보 정권으로, 민주 정권으로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이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제세력이 연합해서 그런 민주적인 정권을 탄생시키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정도로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시대적인 과제가 있었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87년 이후에 새로운 열린 공간에서 정치권으로 진입한 사람이나 또 시민운동으로 진입한 사람이나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같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분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정당과 시민운동 간에는 상당한 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의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었죠.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정당을 능가할 수 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운동이 정치 과정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2000년 총선연대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지만 낙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낙천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 이제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쇄도하게 되고, 시민운동이 시민을 위한 운동보다는 정치 개혁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정치권으로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되고요. 또 실제로 그 이후에 다양한 진보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인적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주요 시민단체에 있었던 인사들이
정치권이나 행정에 진입하게 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것이 정치적인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시 우리가 1987년부터 시민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시민운동, 당시 시대가 요구한 시민운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였었던 시민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에 관해서 다소 미흡했다라고 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의제에 우리가 몰입함으로써 시민사회, 시민 역량 강화에 대단히 미약했고, 결국 이것은 강한 정치적인 지향성에 비해서 결국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까닭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찰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87년 이후에 국가의제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민주적인 정부 수립 과정에서 시민운동가들의 정치권과의 결합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운동의 본질적인 목적, 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주권의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약한 점이 있었고, 말 그대로 운동의 정치화 현상, 또 시민사회 소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2000년 전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시민단체였는데, 지금은 정부나 정부 관련된 기관만큼도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지금 다소 늦긴 했지만 성찰적으로 되돌아봐야 될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 없는 민간 협치입니다. 이거는 그 시민운동보다 훨씬 더 우리 지금 삶에 가까이 있는 문제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문제라서 다소 논쟁적인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쭉 수없이 많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느낀 것들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협치가 노무현 정권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IMF라든가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극복과 실업이라든가 고용 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복지를 보다 더 확충할 필요성들이 생기게 되는데, 정부 주도만으로는 이런 위기 극복과 복지 확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과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간 협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도들이 마련이 되면서 이제 민간 협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으로 대표되는 진보 지자체의 장을 맡으면서 행정력과 자원, 재정을 시민사회 역량과 결합시키면서 민간협치가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죠. 진보단체장이 선출이 되면서 이 행정이 갖고 있는 행정력, 기구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 공공재원, 국가재원이든 지자체 재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쭉 활성화되어 왔던 시민사회 역량을 같이 결합시켜서 민간협치라고 하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주민복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활성화, 또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사업을 전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재원을 이제 공공기관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원을 배분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주민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주민 활동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선출된 진보단체장에 의해서 준비단체장이 행정력과 공공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행정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커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활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활동을 주도하면서 사실은 진보단체장이 있는 행정과 시민사회 간의 유기적인 결합력은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실제로 삶의 주체인 주민들은 그 과정에도 역시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나 아니면 사업의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 정도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에서 주민은 참여 대상 정도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민간협치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하향식 민간협치죠. 하향식이라고 하는 말뜻에는 그 방향과 내용이 위에서 이미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사업 중심의 활동이죠. 그 이전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주민이든 뭐 시민이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분되고 그 다음에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이 사업 중심의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단체장이 바뀌고 예산 지급이 안 되면서 중간 지원 조직이 붕괴되고 결국은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수없이 많은 주민 활동들이 전개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행정에서는. 그래서 서울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몇 개가 진행이 됐고, 또 사회적 경제는 몇 개가 됐다. 이렇게 다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는 민간 협력 관련된 제도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재원이 끊기거나 아니면 기구 자체가 사라지거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중간 지원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문제 제기하고 저항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산이 끊기고 사업이 중단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누구도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누구도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는 집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뭘 의미하냐면 민간 협치와 주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썼지만 실제로 민간 협치는 주로 행정기관과 중간 지원 조직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주민은 사업의 대상이었을지언정 실제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활동은 대단히 미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말이 국가 구성 요소와 동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시민운동을 우리가 보면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권리 보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삶의 구체성보다는 추상성에 기반한 주체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국민, 시민이라고 하는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건 말의 한계가 아니라 그 구성과 역할에 있어서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통치 대상에서 삶의 자율적 구성 주체로서의 주민을 어떻게 발견해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미와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삶의 구체적인 구체성을 담아내는 의미로서의 주민을 어떻게 발견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한테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애매하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민주권의 의미를 재발견,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